자, 여러분들 이 이론 문제 위주로 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하시죠. 그 지문들은 틀린 지문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걸 좀 올바르게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개념 체계는 무조건 이 이론 문제 나온다 이거죠, 이게. 여기가 이제 제일 이론 문제 많이 나오는 장이고,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은, 자, 개념 체계는 기준소가 아니죠. 요 멘트 자체도 중요한 멘트예요. 그래서 개념 체계는 IFRS가 아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 안에 무슨 측정과 공시에 대한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게. 개념 체계 안에는. 측정과 공시에 대한 내용은 기준서에 있어, 기준서에. 이게. 그래서 어떠한 우리 IFRS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게 뭐가 틀린 거예요? 거기 앞에 말은 맞아요. 개념 체계는 기준서가 아니에요. 그 개념 체계에 어떤 측정이나 공시 이런 문제는 거기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각종 우리 재고자산 기준서나 유형자산 기준서에 어떻게 측정해라. 그게 기준서에 있는 거지. 개념 체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말이 틀렸지. 특정 기준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요 말은 정리하자면 개념 체계는 IFRS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고. 자, 이제 두 번째.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중요성, 이해 가능성. 요 지금 네 가지 이제 속성이 있는데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 질적 특성에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목표, 요걸 좀 외우라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목이 뭐예요?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뭐죠? 표현, 충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서포트 해주는 게 그게 보강적인 질적 특성인데, 거기에는 우리 앞자만 따서 적이 뭐라 그랬어요? 비검하다. 이렇게. 지금 요 네 가지인데, 지금 거기 보니까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중요성이죠. 그 중요성은 뭐예요? 여기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예피, 중이지. 그 다음에 여기 완중모죠. 완중모. 이렇게. 이거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에?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표,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을 갖춰야 요것의 목적은 우리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거죠.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요게 이제 이 목적이에요. 그럼 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를 갖춰라. 그 두 개를 갖춘 하에서 보강적인 질적 특성을 극대화하죠. 여기는 적시성이라고 그랬고, 이해 가능성이고요. 비교 가능성이죠. 검증 가능성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자만 따서 이렇게. 지금 이 중요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틀렸죠. 거기 2번에는 적이 비검하다 할 때 앞자만 따서 적시성이 빠져 있고요. 중요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성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적시성이 들어가야지. 자, 2번.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적이 비검하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예피중,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중요성이고, 표현 충실성의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무오류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 뭐예요? 포괄적인 제약 조건이 뭐죠? 정보 생산에 따른 효익이 뭐보다 커야 된다? 원가보다 커야 된다. 자, 이거는 적용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절차가 있다고 그랬고, 여기 보강적인 질적 특성은 적용 절차가 있다, 없다? 여기 절차가 없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2번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적이 비검하다. 근데 적이 없네. 적 대신 거기 중요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틀렸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중요성이잖아요, 이거. 미리 결정할 수 없다.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거기 그 마지막 말이 틀린 거예요.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표현 충실성 그 자체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목표. 요거하고 요게 필요해요. 근데 표현 충실성을 갖췄다고 해서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표현 충실성이라는 걸 갖췄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갖췄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걸 갖추기 위해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얘는 필요 조건이지. 필요한 이 속성이지. 이거 갖췄다고 해서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 멘트도 아주 시험에 잘 나왔던 멘트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 유용한 정보로 만들어내기 충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거지. 그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멘트도 중요하죠.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틀리죠. 정확할 수가 없지. 지금 합리적인 학문이지 회계가 정확한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합리적인 학문이라 통계의 학문을 적용해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재 이 기술의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지.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다 맞는데 그 맨 마지막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정확한 학문이 아니에요. 회계학은.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학문이지. 그러면 합리적인 어떤 절차나 이것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서 추정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손 충당금도 회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손 충당금은 예상하는 거지. 정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예상하는 절차나 이런 것이 오류가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적시성이다. 자,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적시성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제때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제공되는 게 적시성 있는 정보예요. 제때. 자, 근데 뭐가 틀렸어요? 앞에 말은 다 맞아.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된다. 적시성이 근본적 질적 특성인가요? 아니,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니까,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다. 자, 근본적이 아니고요. 보강적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는 필수적이다. 필수적이지 않죠. 자산은 이렇게 무형,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자산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자산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채권들,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 형태가 있다고 해서 재고자산, 이렇게 물리적인 형태가 있다고 해서 자산이 아니고 물리적 형태가 없더라도 자산 잡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물리적 형태는 필수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아니 이것은 과거 의사결정으로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자산이지 앞으로 사겠다. 그런 말로 자산을 잡을 수는 없다 이거죠. 이게. 자, 그래서 미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 그 자체만으로 현재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왜? 현재 그 사겠다고 하는 그 의사결정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의무는 뭐예요? 의무는. 우리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회피할 수 없어야지. 피할 수 없어야죠. 지금 의사결정을 미래에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피할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택할 수 없어야 돼요. 그게 의무지, 그게. 그리고 이 다른 대안이 없어야 돼. 다른 대안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게 의무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래에 네 자산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은 그 자체만으로 이거 의무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안 사게 되면 내가 위약금을 물겠다. 위약금을 물겠다. 그러면 이런 약속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지, 이게. 그때는 의무가 생겨. 에? 이렇게. 자, 근데 요 자체로만으로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할 수 없어야 돼.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야 그것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9번 봐보세요. 9번. 자,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부채의 감소. 그 자산의 유입, 자산의 증가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지.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지.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인식한다. 수익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익의 정의는. 자, 근데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은 뭐가 증가하죠? 자본이 증가하지. 자, 우리는 자산에서 뭘 빼면? 부채를 빼면 그게 뭐가 돼요? 자본이 되죠. 근데 여기서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같이 움직여.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해요. 이거 단순히 이거 빼기잖아, 이게. 근데 자산이 감소하면은 자본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그리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요 부분이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수익. 이게 지금 여기 자본이 변동했는데 자본은 우리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와 장사에서 벌어들인 무슨 거래가 있어요? 이렇게 손익거래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걸 통해서 손익거래에 해당되는 요것은 수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자본이 감소하는데 자본거래가 아니고 장사에서 벌어들인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요거,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그 9번에 수익은 대변에 적는데 그 차변에 무슨 현상이 발생해요? 자산이 어떻게 되고? 자산이 막 증가하고 부채가 어떻게 돼요? 감소가 돼요. 그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켜요. 근데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뭐는 제외돼야 돼요. 제가 얘는 제외되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제외되라고. 맞아요? 그 얘가 뭐예요? 거기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 주주와의 거래.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것은 손익거래예요. 근데 얘는 제외시켜야지, 얘는. 요거는 제외돼야 되겠다. 근데 거기 제외되는 게 아니고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지. 포함이 아니고 뭐예요? 제외한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뒤에 보면은 인식 요건은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을 인식하려면, 그러니까 즉 재무제표에 기록을 하려면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틀렸죠? 우리 개념 체계에서의 인식 요건은 어떻게 돼요? 일단 먼저 뭐를 충족해야 되죠? 정의. 그 다음에 우리 이 근본적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표.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원가 제약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이 효익이 원가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인식한다. 인식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10번에 나와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거는 개념체계의 인식 요건이 아니에요. 개념체계 인식 요건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에? 정의를 충족하고 목적 적합하고 뭐예요? 충실하게 표현돼 있어서 그것이 이 얻게 되는 효익이 뭐보다 커야 된다? 원가보다 크면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이게 이제 인식 요건이지. 요게. 자, 그 다음에 11번을 한번 보면 기업이 그 경영활동을 청산할 의도가 있다며 자, 기업이 드디어 이사회에서 우리 이사들이 회사 그만하겠대요. 그러면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가정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하면 안 되지. 계속 기업의 가정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작성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그만둘 거니까 청산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돼. 재무제표를. 계속 기업의 가정이 아니고 재작성하는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12번.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원가를 조정한다. 자,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를 조정하기 전 금액이에요. 거래원가를 빼면 안 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딱 멈춰야 돼. 그게 공정가치예요. 근데 거기서 거래원가를 조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공정가치가 아니고 뭐가 돼요? 순공정가치가 되는 거야 이게. 거래원가를 빼면. 그러니까 거래원가를 빼기 전 시장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 얘기할 때는 항상 이 거래원가가 나와요 시험에. 공정가치를 설명할 때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면은 자,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 공정가치. 자, 공정가치 개념이 뭐예요? 페어밸류. 공정가치는 자, 자산을 이렇게 보면 자산만 볼게요. 자산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자산을 이전한다면 수취할 대가 이렇게. 수취할 대가를 우리는 공정가치라고 그래. 자, 근데 이 공정가치하고 비교되는 말이 원가라는 말이 있어요. 자, 원가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이 원가는 자산을 뭐 하는 거예요? 취득할 때 뭐 한 거예요? 이 지급한 대가예요. 지급한 대가 이렇게. 그래서 원가하고 공정가치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공정가치는 팔아버린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이 원가는 취득한다면 내가 지급하는 대가라. 지급하는 대가가 뭐가 있죠? 매입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입할 때 발생하는 뭐가 있어요? 부대 비용들이 있고 이거 다 나한테서 자산을 취득할 때 나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나간 금액에서 조정하는 금액이 있어. 조정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매입 애누리하고 아니 가격을 조정해 주겠대. 매입 환출하고 그 다음에 매입 뭐예요? 할인, 리베이트 이런 것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최종적으로 나한테서 나간 거지. 그게 뭐다? 원가다. 근데 공정가치는 뭐예요? 취득이 아니고 팔아버린다면 내가 받을 금액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 이게 원가하고 공정가치는. 거기 13번에 보면은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는 거죠. 즉 말해서 얘는 우리 공정가치는 이 자산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린다는 얘기를 이걸 다른 말로 유출가치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자산이나 부채를 차입해 오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유입가치라고 그래. 이렇게 유입가치. 그러니까 자산을 내가 들여오는 걸 유입가치, 자산을 내가 팔아버리는 걸 유출가치라고 그래요. 공정가치는 유출가치야, 유출가치. 원가는 유입가치예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 13번에 뭐가 틀린 거예요? 내 재무제표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하는 유출가치예요, 유출가격. 유출가격. 그리고 내 재무제표에다가 기록하는 게 뭐냐면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처음으로 차입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13번에 거기에 유입 가격이 아니고 유출 가격이에요. 자, 14번.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로서 맞죠? 시장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 회사의 의도는 전혀 개입될 수가 없어. 시장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 거기서 형성된 가격이지 우리 회사가 어떤 의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기업 특유의 측정치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업 특유 가치. 자, 여기 공정 가치는 객관적인 가치예요. 객관적 가치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공정 가치고 여기 기업 특유 가치는 우리가 사용 가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이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요거 한번 사용한다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기업의 의도가 반영돼 있지, 이거는. 의도가 있어요. 공정 가치는 기업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용 가치하고 요 공정 가치 할 때 요 기업 특유 가치를 여기다가 매치시키면 안 된다 이거지. 공정 가치에다가. 자, 그래서 거기 14번에 공정 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로서 이건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 객관적인 측정치에 해당한다는 맞겠지만 기업 특유의 측정치라고 하면 틀려요.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고 15번. 자,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그걸 보고 우리가 중요한 정보라고 그래요. 여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한 거고 미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다. 이건 이제 중요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거기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틀렸죠. 중립적이란 말은 뭐죠?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지. 거기 앞에 설명은 치우치지 말아라고 하는 설명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건 어디냐면 바로 요거예요. 완중무 해서 여기 지금 표현 충실성에서 나오는 이제 요 완중무 할 때 요 중 있잖아요. 이게 중립적 이 서술이지. 중립적 서술. 즉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편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렇게. 자, 16번도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죠. 자,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예피 중에서 요 예측 가치. 그게 예측치일 필요 없다. 예측치일 필요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회계는 과거에 일어난 과거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과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추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정보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완전한 소술. 자, 요거 완전한 소술은 이제 요거죠. 이렇게. 자, 근데 완전한 소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란 얘기예요. 모든 정보를 제공해라. 완전한 소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중립적 서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 여기 뒤에 있는 말이. 자, 17번에 완전한 서술이 아니고요. 그 중립적 서술로 바꿔줘야지. 왜냐면 뒤에 있는 말이 편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는 중립적 서술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게 틀렸다. 자, 18번.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자, 제가 여기 적용할 때 절차가 있다, 절차가 없다 여기 지워버렸는데 여기 밑에 적이 뭐라 그랬죠? 비검하다. 근데 얘는 적용 절차가 순서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설명은 얘에 대한 얘기야. 근본적이 아니고 뭐다? 거기 18번에 근본적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보강적 질적 특성은 어떤 규정된 순서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여기 근본적은 절차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 순서는 먼저 이 경제적 현상, 경제적 실질, 경제적 현상을 식별하고 이렇게.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것이 목적 적합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충실하게 표현돼야 돼요. 이렇게. 이게 순서가 얘부터 적용하고 그 다음 얘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는 뭐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절차가 없어, 그냥. 이게. 그래서 얘를 강조할 수도 있고 얘를 강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는 절차가 없다. 순서가 없다.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은 순서가 있어요. 적용 순서가 있어요. 근데 보강적 질적 특성은 순서에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비교하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비교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 자, 이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여러 명의 관찰자가 나와요. 그럼 여러 명의 관찰자가 나왔을 때 의견이 대체로 일치할 수 있대요. 대체로 일치할 수 있대. 그럼 그것은 요것에 대한 얘기지. 검증 가능성.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다수의 관찰자가 이 측정을 했을 때 그것이 의견이 대체로 뭐다? 대체로 일치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얘기잖아요. 만약에 어떤 성실도, 성실성에 대해서 봤을 때 여러 명이, 한 10명이 봤는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성실하대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검증 가능하다 이거죠. 검증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회계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의 이 측정자가 측정했을 때 그 값이 대체로 일치하게 나오면 그거는 믿을 수 있는 정보지. 자, 그래서 이제 검증 가능성이다. 검증 가능성. 근데 거기다 대고 비교 가능성을 갖다 써놨어, 이게. 거기 앞에 비교 가능성이 아니고요. 검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야, 이게. 예? 요게. 자, 비교 가능성은 뭐예요? 이거는 서로 유사점과 뭐예요?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 이건 이제 적어도 두 항목 이상이죠? 두 항목 이상, 이렇게. 요게 이제 비교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비교 가능성하고 비교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일관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이에요, 이렇게. 비교 가능성은 일관성과 통일성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지. 요거는 일관성은 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기관 간에 또는 이제 기업 간에 일관성 있게 회계 처리해라.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말은 한 항목에 적용되는 것을 일관성 있게 하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두 항목 간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얘는 수단이고요. 얘는 목표지. 목표, 이렇게.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회계 처리는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자, 쭉 돼서 19번에 일단은 검증 가능성이 맞고요. 다만 이제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니까, 비교 가능성은 유사점, 차이점, 두 항목 이상 그 유사점,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항목 중에 한 항목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회계 처리했으면 그 일관성 있게 회계 처리한 이 두 항목 간의 비교 가능성은 높아진다, 얘가 높아진다. 얘를 통해서 얘를 달성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은 말은 아니지만 얘는 과정상의 일이고 얘는 목표다 이거죠. 목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은 이 유사한 거는 유사하게, 또 상이한 거는 상이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 통일성이죠. 이게 뭐 거기 있는 거 말고 좀 다른 것까지 얘기를 해버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봐주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거기 20번 보면은 개념 체계가 개정되면 자동으로 회계 기준도 개정되는 것이다. 맞아요? 뭐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회계 기준서가 우선인데 개념 체계가 개정됐다고 해서 우선인 회계 기준서가 개정되냐? 그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 개념 체계는 IFRS를 우선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개념 체계 개정됐다고 해서 이 기준서를 개정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1번. 표현 충실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근데 여러분 제때란 말 나오면 이거는 표현 충실성이 아니고 뭐죠? 아까 제가 썼잖아요, 이거. 적시성. 네? 보강적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표현 충실성이란 말을 적시성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 22번. 자, 재무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자, 현행 원가 기준은 거기 실물자본 유지 개념에서만 필요한 측정 기준이죠. 자, 실무자본, 실물자본 유지 이 개념에서 현행 원가 기준을 필요로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자본 유지 개념에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명목 앞에 자본 유지 개념, 또 두 번째 불변 구매력 자본 유지 개념,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뭐예요? 실물 자본 유지 개념.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측정 기준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현행 원가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지. 요 실물이에요, 실물. 실물 자본 유지 개념. 그래서 요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서만 현행 원가 기준이라는 측정 기준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필요 없지. 예? 이렇게. 이거 우리 계산 문제도 풀었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론 파트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고네요. 22번. 자,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23번. 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있거나 돈 빌려주고 있는 대여자, 그다음에 기타 채권자. 이 사람들이 지금 주요 대상자인데 앞으로 우리 회사에 돈 빌려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우리 정보 이용자죠. 그래서 거기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거기까지가 우리 회계정보 주요 대상자예요. 주요 이용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보 중에서 재무적 정보만 제공하는 거지. 재무적이 뭐예요?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지. 경영자의 능력, 그 회사의 직원들의 능력 이런 거 제공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지. 그래서 현재 및 잠재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사실은 그게 한 단어야, 이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이 사람들이 주요 대상자다. 정보 이용자의 주요 대상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이게 할 수도 없고. 자, 그다음에 24번에 자, 경영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 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더라도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틀렸죠? 제가 주요 정보 일반 목적 재무 이 보고의 주요 이 대상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현재 및 잠재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그 사람들이 주요 대상자예요. 그러면 경영진은 경영진은 그냥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 자기가 만드는데 그 정보를. 에? 그래서 경영진은 거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이거 시험에 이제 경영진하고 또 누가 있냐면은 주로 경영진, 감독기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 대중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있죠? 그 사람들 제외한 일반 대중 이렇게. 주로 시험에 얘네들이 요것이 잘 언급이 돼. 이게 하나의 예문으로. 이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 정보 이용자, 주요 대상자는 이 사람들도 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주요 대상자가 된다. 그거 틀려요. 이 사람들이 주요 대상자가 아니고 여기 현재 및 잠재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이 사람들이 주요 대상자란 말이에요. 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25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라고 해서 목표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질적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지? 그러면 그것이 없는 재무정보가, 그것이 없으면 유용한 정보예요? 유용한 정보가 아니에요? 일단 얘가 1순위예요. 얘가 만약에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얘네들을 갖췄다 하더라도 거기 적이 비검하더라도 유용한 정보는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유용한 정보는 될 수 없다. 자,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목표를 충족해야 돼요. 이게 충족하지 않는데 뭐 이거를 강조해봐야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번. 자,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재무정보라 하더라도 보강적 질적 특성이 없다면 유용할 수 없다. 틀렸죠? 아니,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이 둘을 갖추면 유용한 정보가 된다니까? 얘네들은 뭐 강조할 수 있으면 강조하고, 그러면 좋죠, 더. 근데 이제 이걸 못 갖췄다고 해서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 유용한 정보가 못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갖추면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추가로 얘네들을 강조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26번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목표라고 해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갖추면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27번. 불변 구매력, 자본유지 개념에서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은 자본유지 조정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산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지, 이거. 왜냐면 어렵지 않잖아, 이거. 자, 기초에 우리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초에 이 화폐 단위로 되어 있는 1,000원만 유지하면 이걸 보고 우리는 명목화폐 뭐라 그래요? 명목화폐 자본 유지 개념이라고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기초에 1,000원을 기말에 이렇게 남겨놓고 기말에 자본이 1,500이 됐으면 요것이 기초와 똑같은 자본으로 보고 나머지를 남는 이익으로 보겠다 이거잖아, 이게. 예? 그게 명목화폐 자본 유지이고요. 그리고 기초에 1,000원인데, 자, 이 물가가 10%가 올라갔어. 그러면 이때 1,000원하고 지금은 똑같이 이 기초하고 똑같은 이 구매력을 가지려면 물가 상승률 10% 반영해서 1,100원하고 화폐 가치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구매력이. 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불변 뭐라 그랬어요? 불변 구매력 자본 유지 개념이지. 저 기초에 똑같은 구매력을 기말에 1,100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이익이지. 이게 불변 구매력이잖아, 이게. 맞아요? 자, 근데 기초에 1,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5개 200원씩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을 가지고 있어. 구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5개를 살 수 있는 기말에, 요건 이제 명목화폐고, 기말에 똑같은 살 수 있는 요게 뭐냐면 5개인데 지금은 250원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똑같은 5개를 구매할 수 있는 요 구매 능력은 1,200 얼마가 돼? 50원이 되지. 이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5개를 살 수 있는 요 기말의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넘어가는 것이 뭐다? 넘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이익이지. 그럼 여기서 요 한 개당 200원인데 요 가격의 변동분을 모두 반영한 것은 뭐예요? 불변 구매력이 아니고 우리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잖아, 이게.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은 가격의 변동분을 다 반영하잖아, 여기. 기말 시점에서 만약에 산다면 얼마 주고 사야 돼요? 250원 주고 사야 되잖아, 이게. 그 여기는 2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가 올라갔어요? 50원 올라간 걸 다 반영한 요 금액까지를 기초하고 똑같은 구매 능력이 있는 자본으로 보겠다? 왜냐면 우리가 기초하고 똑같은 요 자본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나머지가 이익으로 본단 말이에요. 에? 이렇게. 그래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불변 구매로 자본 유지 개념에서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것은 불변 구매력이 아니고 뭐예요?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지.
그러면 여기 불변구매를 자본유지 개념에는 어떤 것만 반영한 거예요? 물가 상승률만 반영한 거지. 예? 모든 가격 변동을 다 반영한 게 아니고 그 10% 만약에 물가가 올랐다면은 1,000원에 100원만 반영한 거지. 근데 여기는 가격 변동을 다 반영한 거잖아, 이거는. 예? 이렇게. 자, 27번에 그 불변 구매력이 아니고 실물 자본 유지 개념으로 바꿔줘야 되고, 28번. 자, 잠재력이 있기 위한 권리가 경제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자산의 정의를 내릴 때 우리 그 경제적 자원, 즉 잠재력이 있는 권리를 자산의 정의로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 자산의 정의를 내릴 때 꼭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충족할 때는 그 가능성이 높든 낮든 충족할 수 있어. 정의는. 그리고 거기 뒤에 있는 말이 좀 여타 시험에서는 좀 잘 나와요. 이게 자산의 정의를 내릴 때 경제적 자원인데 그 경제적 자원이 잠재력을 이제 갖는데 그것이 꼭 높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네? 그 뒤에 있는 말을 좀 알아두세요.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자,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형 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틀렸죠.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형 흐름에 기초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사용가치가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만약에 미래에 사용한다면 그러면 요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우리는 미래 캐시플로우를 추정을 해요. 보통은 5년이야. 1년, 2년, 3년, 4년, 5년. 왜냐면 기간이 늘어날수록 불확실해지거든, 이게.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추정을 해요.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2고, 3이고,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처분하게 되면 또 캐시플로우가 또 나오지. 이렇게. 그러면 요런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현재 가치한 것이 그게 사용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여기 반영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 사용가치의 개념하고 거기 자산을 취득하는 개념하고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에요. 사용가치는 취득이 아니고 뭐다? 사용한다면 얻게 되는 미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하래요? 개념이 다른데 사용가치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 그 자산을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미래 캐시플로우의 뭐예요? 현재 가치. 근데 갑자기 그거를 자산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를 거기다가 반영하래? 그럼 사용가치라는 말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취득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거기다 반영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사용가치, 이행가치. 그 사용가치는 자산을 얘기하고 이행가치는 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가치는 그 부채를 내가 갚는다면 미래에 이제 갚게 될 캐시플로우, 뭐 이자, 이렇게 쭉 이자가 나오겠지. 그곳에 뭐예요? 그곳의 현재 가치가 이행가치야, 이게. 자산은 사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 부채는 이거를 미래에 이제 갚게 되는 그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다 처음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처음에 빌려올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 이거는 개념이 다른 거거든. 사용가치는 사용해서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갑자기 취득 시점에 발생한 거래원가로 반영하면 안 되지. 그래서 거기 제외한다. 에? 제외한다. 자, 30번. 현행 가치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반영하죠. 왜냐면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거 있죠.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 사실은 요 멘트는 지금 거기 현행 가치가 아니고 역사적 원가지. 역사적 원가는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취득했을 때 원가, 이게 취득 원가지. 취득 원가는 역사적 원가예요. 근데 그거를 감가상각을 해. 이것도 취득 원가로 계산된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손상을 계산해요. 손상을 이렇게 손상 차손을 계산해. 그러면
이렇게 손상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감가상각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다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현행 가치가 아니고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그 자산의 손상도 역사적 원가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 관련되는 변동도 다 역사적 원가예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는 여기 막 공정가치로 막 이걸 평가해가지고 공정가치하고 이 차이 나는 이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 그거는 역사적 원가가 아니지. 그거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측정치가 공정가치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거는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도 역사적 원가의 일부예요. 이게. 자, 이제 넘어가시고. 아마 30번 같은 거 어려울 것 같아,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여기 30개를 했는데, 이거 있죠? 아까 목적 적합성하고 이거. 왜냐면 이건 기본서부터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좀 알아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본유지 개념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좀 많이 풀어봤어. 그래서 명목 앞에 불변구매력, 그 다음에 실물자본 유지 개념 있죠. 그거.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재무제표의 표시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이제 이론 문제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지금 여기 개념 체계하고 재무 표시에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까지 나오잖아요, 여기. 예? 포기할 수 없는 장이다. 이게 이렇게. 재무제 표시 1번 보면 자, 한국채택 국제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여러분들 아이팔에서 준수하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 준수 사실을 주석에 다 제한 없이 기재하라고 그랬지 이게. 근데 만약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충족하지 못하면 그것만 빼고 준수했다고 작성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일부라도 준수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준수했다고 작성하면 안 되죠. 그래서 1번 거기 일부를 제외하고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야 한다. 틀려요. 일부라도 준수하지 않았으면 준수하여 작성했다고 기재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재무제표를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작성한다. 뭐가 틀렸을까요? 모든이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그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외는 뭐죠?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뭐예요? 발생기준이 아니고 현금기준 회계다. 그래서 이제 모든이라고 하면 틀려요. 자, 3번. 어떤 경우에든 자산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앞에 뭐가 틀렸냐면 어떤 경우에든 원칙적으로. 왜냐면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가 뭐죠? 원칙은 상계한다 안 한다? 상계하지 마라. 근데 예외로 상계하는 것이 우리 기준서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죠. 허용되는 거. 허용 규정. 허용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지. 이 규정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가액에서 그 팔을 때 발생하는 뭐는 차감해라? 처분 부대 원가는 차감해라. 이것이 이제 비우동 자산의 매각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맞아요? 내가 쓰던 기계장치를 팔잖아요.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그걸 뺀 금액으로 이걸 보고 순 뭐라 그래? 순 매각액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자, 요것은 이 빼서 이렇게 표시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생각하고 허용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허용하는 거 우리 FV 뭐가 있어요? PL 뭐 관련 손익 이렇게 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외화 관련 손익 이렇게 외화 관련 손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중요하면 어떻게 하고요? 상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으면 상계할 수 있지. 이렇게 여기 달러 환율이 오른다.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이 있으면 그걸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상계시켜서 표시하고 중요하면 구분 표시하고 이렇게.
자, 원칙은 상계 금지다. 근데 예외로 상계하도록 규정돼 있거나 허용하는 게 있다 이거죠. 예? 예외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어떤 경우에든 그 말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재무적 정보는 정기하고 비교해서 공시하죠. 근데 서술형 정보, 우리 주석에 적혀있는 서술형 정보도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서술형 정보도 포함한다. 비교 표시되는 게 서술형 정보도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과 비유동, 그리고 유동과 비유동, 그 자산부채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자, 이것도 아주 많이 나왔던 지문인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도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틀렸죠? 어떻게 해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 자, 5번. 요 지문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자,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 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죠. 근데 주석에도 표시할 수 없어요. 거기 주석에는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석에도 표시할 수 없다. 주석에도 표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잘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특별 손익 항목은 보고서 본문이나 주석 어디에도 표시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멘트. 그러니까 5번, 6번 다 잘 나오는 멘트. 시험에. 자, 그 다음에 7번.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와 종업원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자, 이거는 바뀌었어요.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주석에다가 무슨 정보? 성격 정보를 추가 공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하는 방법은 주석에다가 무슨 정보? 성격 정보를 추가로 공시해라. 뭐 이것도 뭐 강조했던 얘기거든요. 자, 넘어가시고 그 반대는 틀려요. 자, 그 다음에 8번.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죠.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멘트. 부적절한 회계 정책에 대해서 주석이나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9번.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성격별 분리보다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틀렸죠. 자,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은 자, 두 가지인데 기능별하고 성격별이에요. 지금 기능별은 이게 다른 말로 매출 뭐라 그래요? 매출원가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반드시 표시가 돼,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의 장점은 기능별은 목적 뭐다? 적합하다. 성격별은 뭐예요? 미래 현금 흐름을 우리가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이 추정하는데 더 유용하다. 유용하다. 이렇게. 성격별은. 자, 근데 이 단점은 여기 자의적인 배분이 일어나지. 자의적인 배분이 일어나요. 이렇게. 성격별은 그런 거 없지. 자의적인 배분은 없지. 근데 뭐 단점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자의적인 배분이 없다는 장점이에요. 이거는. 자의적인 배분이 없다라고 하나. 이렇게 돼 있지. 그게 사실은 성격별이 더 정부 이용자한테는 어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선택이다. 기업의 선택이다. 거기처럼 이걸로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 그 9번에 보면은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성격별 분리보다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을 해. 이게 이제 장점이죠. 기능별에.
그 반면에 성격별은 미래 캐시플로우를 예측하는데 더 유용해요. 미래 캐시플로우를 예측하는데 더, 유용하다. 예측하는데 더 유용하다. 그래서 회사는 자기 회사에 맞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9번은, 마치 강제로 기능별만 있는 것처럼 해놨는데 선택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 과정, 영업 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항목이 있다면 그거까지 반영한 걸 보고 우리가 조정 영업이익이라고 그래. 그러면 조정 영업이익으로 이 돼 있는 것은 본문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 얘는 뭐죠? 주석에 표시하는 주석에. 조정 영업이익은 주석상이에요. 주석상. 이게 지금 보면 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영업이익은 반드시 어디에 표시하는 거예요? 본문에 표시한 본문에 영업이익은. 근데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항목,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 항목은 본문 또는 어디다가? 주석에. 자, 그 다음에 특별손익은 어떻게 돼요? 아니, 특별손익보다 먼저 조정영업이익. 조정영업이익은 어떻게? 우리 조정영업이익은 어디에다만 표시하는 거예요? 주석에만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석에만 이렇게 이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하고 중요한 구성 항목, 그 다음에 조정영업이익하고, 그 다음에 특별손익은 어떻게 돼요? 어디에도 표시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장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정리하세요, 이게. 그래서 특별손익은 본문이나 주석 어디에도 표시하지 말고 조정영업이익은 주석에만 표시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 항목은 본문에다 할 수도 있고 본문에다가는 합계로 해놓고 여기 주석에다 자세히 쓸 수도 있고 영업이익은 반드시 본문에 구분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분류 조정. 자, 이 재분류 조정에 대한 것은 이제 본문 또는 주석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 거기 일단은 10번에 조정영업이익은 주석사항이다. 본문에 표시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